자, 질문하신 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를 사유로 미국의 상구를 관찰 대상국에 다시 재지정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만약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해볼게요. 요거. 그럼 이제 논술 쪽에서는 어떻게 구성할까?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단 답안을 쓸 때. 자, 가장 기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지정됐다는 거는 무슨 조건이 딱 성립이 돼야 지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암기. 그래서 한국이 지금 지정이 되었고 다시 재지정된 거고, 재지정된 나라들 국가들 기억나세요? 한국 말고도. 일단 옆에 있는 중국 당연히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도 걸렸을 거고, 대만도 걸렸는데 다 공통점 뭐다? 일단 이게 누가 지정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요거를 만든 거고,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재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제재까지 들어가는 거는 심층 분석국. 요거랑 하나 더 있는 게 심층 분석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대상, 관찰만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관찰 대상국 있고, 요거는 이제 세 개 조건, 조건이 세 개 있는데 세 개 조건 중 두 개가 성립되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훨씬 센 게 심층 분석국. 이거는 이제 세 개 조건 다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세 개 성립되는 케이스. 그래서 심층 분석국은 없고요. 환율 관찰 대상국만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다. 그럼 이제 조건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건 이제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써놨죠.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작년에 나온 게 무역수지 나왔잖아. 무역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랑 경상수지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1번이 대미 무역 흑자. 대미 무역 흑자. 얼마 이상?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대미 무역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게 무역수지 흑자니까 뭐 플러스 뭐? 경상수지라는 개념이에요. 경상수지는 4개가 들어가요. 4개. 원래. 근데 그 중에서 무역수지 나오면 상품수지하고 서비스수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역자니까 상품수지 더하기 서비스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수지만 들어가요. 이렇게. 1번이 오고, 2번은 이제 경상수지 흑자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높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거고, 세 번째가 1년 중 12개월 기준 잡을 때 8개월 이상 뭐를 산다? 다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에 대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달러 순매수예요. 순매수 하는 경우. 이 정도 조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몇 번?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두 개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조건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계속 나올 거야. 추후에도. 자,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물어봤죠. 가장 우려하는 건 뭐야, 미국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지금 상대국이 흑자가 발생했다는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 뭘 통해서? 환율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대표가 이 달러 순매수지. 달러 순매수. 그럼 달러 매수잖아, 매수. 가장 기본은. 달러 매수하면 달러 가치 어떻게 되고? 달러 가치. 항상 기본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수요가 높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달러 순매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 상승. 반대로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한다? 수출에 도움돼요? 수출에 도움이 안 돼요? 수출에 도움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지 말라다? 환율을 조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대표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식으로 뭐 한다? 달러 순매수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대미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의도로 요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리시면 어떻게 되죠? 자, 그림까지 그리고 싶다.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외환시장 조작하는 거. 그래서 외환시장 그려주시면 되고, 자, 세로는 환율. 보통 이제 2로 표시해줘요.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 환율로 표시해주고, 우상이 서플라이 커브 똑같은데 외환 공급. 대신 이게 이제 달러 시장을 전제하면 이걸 달러로 보시면 되죠. 달러 공급. 그 다음에 우상이 디맨드에서 외환 수요. 가로는 그냥 Q로 쓰셔도 되고 외환 거래량. 이렇게. 그럼 둘이 만날 교차점에서 우린 중요한 게 환율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도록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달러 순매수 한다는 거는 외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도록 한 거고, 그럼 균형이 바뀌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이동했다는 게 바로 달러 매입을 의미한 거고. 그럼 달러 매입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증가해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외환 보유액도 확인하는 거야. 이게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달러 매입하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설명도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네. 질문 더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하신 분? 달러를 순매수했다는. 네. 아, 순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순을 빼도 되겠죠, 원래는. 근데 순은 뭐 빼서 못 뺀 거예요? 뭐에서 못 뺀 거예요? 매수에서 매도를 뺀 거지. 이 개념이.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일단 많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매입이니까 달러를 달러를 많이 매입할수록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럼 지금 우리나라 환율 높아요, 낮아요? 최근에 보시면 높은 편 아니야?
1달러당 한 1,400원 후반대까지만 올라갔잖아. 예. 이게 높아서 한국 정부도 얘기했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입이 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외환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간 거라서 정상이 아니다. 미국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안 걸린 거지. 그래서 이것과 걸려버리면 우리는 심층 분석되고 요게 되는 순간 대미 투자 못 해요. 요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고 미국 쪽에서. 그나마 요거 관찰 대상국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네.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에요. 예, 이득이죠. 환율 올라갈수록 은하 수출은 도움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0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게 비정상적인 루트라서 환율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단점도 반드시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물가잖아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환율 올라가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이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적정선 자체를 너무 지금 타기를 약간 이제 낮아졌으면 하는 거고 그 말 하자마자 환율이 또 내려갔잖아요. 또 워낙 반도체는 뭐 가격 상관없이 잘 팔리니까 굳이 뭐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 네. 됐나요? 네. 반도체는 탄력 자, 탄력, 비탄력 개념은 다시 모 기준 잡을 때 모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죠. 보통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반도체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지금 현재? 뭐 전기차, AI 다 포함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반도체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환율 변화에 의해서 큰 영향을 안 받겠죠. 네, 그렇게 설명이 맞지. 이 정도 개념 잡으면 될까요? 네. 자, 구축과 질문 있으셔서 같이 살펴볼게요. 요거는 교재에 보시면 문제 있어요, 문제. 근데 지금 논술 준비하신 분들은 굳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굳이 안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대신 이제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구축과 개념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자, 다시 구축과 개념 뭐라고요? 개념. 확대 재정정책에서 스타트하는 확대 재정정책이 그럼 요거는 개념이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정부가 지출하겠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돈이 필요할 때 주로 뭐를 발행하냐면 채권을 발행해요. 이게.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 실시한다는 거는 국채 발행과 또 관련돼 있어. 채권 발행. 그래도 신문 기사 보실 때 채권 얘기 딱 나오면 채권 발행했다.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국채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정부가 발행했다는 거는 돈이 정부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 돈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요거 나오면 중요한 게 금리 상승이야. 확대 재정 정책 시하면 금리가 뭐 한다? 상승한다. 금리 내려간다 하시면 안 돼. 많이 착각하는 게 확대 재정이 돈을 쓰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네.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꼭 외워두세요. 확대 재정은 금리가 상승한다.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투자 감소함으로써 확대 재정에 대한 효과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축 효과 또는 밀어내기 효과라는 개념을 쓰고 이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대신 기울기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모형은 배웠으니까 자, 다시 축 기억하시고 여기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우상향의 LM 곡선 우항의 IS 곡선 그래서 균형에서 이자율이 R0 국민소득은 Y0 그래서 확대 재정정책 시하면 IS 곡선이 어디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
자, 만약 이 자리 변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 그대로라면 원래 y는 여기까지 증가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y1까지. 근데 이 자리 뭐 함으로써? 올라감으로써 이 자리 상승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민소득은 줄게 된다. 그래서 여기로 줄어서 원래 y1까지 증가시켰던 게 다시 y2로 줄었다. 그래서 이만큼을 뭐라고 한다?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요 LM 곡선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게 금리 변화폭이 다르잖아요. 만약 이것보다 LM을 좀 더 가파르게 그리면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균형 일로 되니까.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Y가 여기가 아니라 더 줄 거 아니에요. 또는 LM 곡선이 좀 더 뭐하면 완만하면 아까 여기보다는 금리가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Y는 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LM 곡선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시험 볼 때 이제 객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만약 논술 쪽 보시는 분들은 굳이 뭐 기울기를 막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논술 쪽은 가장 기본은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개념. 그리고 구축을 그림 표현하고 싶다면 아까 그림 요 정도 선에서만 딱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보시면 LM 곡선 기울기가 커질수록 나오잖아요. 커질수록 이거네요. LM1 커질수록 구축권은 뭐 한대요? 커진다 맞아요? 맞다죠. 커진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폭이 작다는 얘기잖아. 커진다는 거는 개념이 재정정치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근데 1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야. 이게.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1, 3번을 찍으면 안 돼. 왜냐면 1번, 3번은 같은 내용이거든. 왜냐면 화폐수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으면 기울기가 커져. 이게. 그래서 1, 3번 같은 건데, 자, 3번을 보자고요. 요거. 우리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모르잖아. 기울기. 근데 개념을 보자고. 개념. 자, 금리 올라갔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탄력성, 화폐수의 이자율 탄력성, 이자율이 변할 때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 개념이.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가요? 화폐가 돈이잖아, 돈. 자, 금리 올라가면 은행 예금할래요? 화폐를 갖고 있을래요? 예금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화폐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줄죠. 화폐 수요 감소하는 거야. 기본 개념이. 이게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주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보시면 탄력성이 낮대. 낮다는 거는 금리 올라갈 때 화폐 수요가 감소하지만 별로 감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이 감소 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화폐 수요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금리에 영향을 줘. 자, 돈에 대한 수요죠.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 금리. 돈을 막 빌리겠대, 사람들이.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반대로. 맞죠? 근데 화폐 수요가 준대. 줄면 금리는 떨어질 거 아니야. 개념이.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 하락으로 영향 주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러면 내려갈 때가 금리 하락폭이 크겠네. 많이 내려갈 때가. 그럼 금리 하락이 크면 투자는 다시금 살아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게 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자율 탄력성이 낮다는 거는 뭐예요? 화폐 수요 감소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거잖아. 요거라는 거, 요거. 그럼 금리 하락도 적겠네. 이것도 조금 줄겠네. 그럼 투자가 크게 반응을 안 하겠네. 그럼 구축 효과가 커진다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랑 같은 거야. 원래는 LM 곡선 기울기가 요거와 관련이 있어. 둘이. 그러니까 요거 하면 이걸 바로 아는 건데 이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직관적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번, 3번은 다 맞는 지분. 자, 2번 보세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네. 요것도 많이 쓰는 개념인데 요것도 IS 곡선 기울기에 관련되지만
그냥 개념 잡자고. 자, 금리 올라갔죠? 투자 어떻게 돼요? 지금 줄었다고 나왔죠? 근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대. 낮다는 거는 투자 검토가 커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잖아. 지금 다시 금리 올라갈 때 투자가 줄어요. 주는데 지금 2번 질문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대. 그럼 투자가 금리에 거의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투자 감소가 거의 없으면 구축권은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구축권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답이 2번이야. 2번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해로 풀 수도 있다. 그림 이해도.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요 개념. 왜 중요해요?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 투자가 반응한다는 거지. 그러면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낮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투자는 거의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없지. 이게. 그래서 요 투자 이자율 탄력성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다. 개념 정도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잖아요. 요게 IS 곡선 기울기 연조. 기울기 원래는. 그래서 클수록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져. 이렇게. 그래서 이 완만해지면 효과가 구축 효과가 커져.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LM, IS 돼 있고 IS가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 Y만 딱 보시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Y 증가잖아. 이렇게. 근데 한계 소비가 커지면 IS 호성 기울기가 완만해져. 그 완만해지는 건 요것보다는 좀 더 완만해 그리셔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IS를 노란 색깔로. 그럼 지금 이렇게 이동했죠? 요거 이제 가끔 그리는 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할 때 이동폭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일로 이동해야 돼. 노란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균형이 일로 가네요. LM 만나는 점이. 그럼 Y가 적게 증가했죠? 그림상에서. 그래서 구축권 뭐 한다? 커진다. 4번 맞는 거야. 2번이 틀렸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객관식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푸신 분들은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를 물어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그리는 건 개별 수요, 시장 수요예요. 다 시장 수요야. 네, 다 시장 수요고 개별 수요를 배우는 이유는 시장 수요 도출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개별 수요를 배우는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숫자로 보면 한 개당 100원일 때 갑이란 한 명밖에 없어. 갑, 딱 한 명. 그럼 얘가 수요량이 2개야. 그러면 시장 수요는 몇 개예요? 지금 시장에 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럼 시장 수요도 2개거든. 근데 만약에 갑도 있고 을도 있어. 2명. 그럼 갑 수요량은 2개. 만약 을이 3개. 그럼 시장 수요량은 5개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무조건 시장 수요는 더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림 형태가 더 완만하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디맨드 이렇게 있을 때 만약 가격이 내려갔다. 그럼 지금 요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근데 여기 한 명이다. 여기 2명이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더 늘 거 아니야? 이 숫자가 이렇게. 그럼 그림은 더 완만하게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야. 예외가 없다고. 거의 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시장 수요만 배우는 거고 개별 수요를 배우는 이유는 시장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서 배우는 하나의 단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소비 주체들이 많아져서 가격의 수요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 왜냐하면 한 명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응하니까 훨씬 더 시장 수요량이 더 예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 네. 질문 잘 해주셨어. 자, 소비자 잉여를 물어보셨고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같이 합쳐서 보긴 했습니다. 소비자 잉여 개념 뭐예요? 개념. 공부하신 분들은. 잉여가 어렵죠? 영어로 서플러스인데 소비자 그냥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이득. 그러면 소비자가 어떨 때 이득 보냐?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금액이 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나 금액이 있다. 그럼 이건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잖아. 각자 내고자 하는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아바타 영화 보고 싶다 할 때 표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내 의향이 있다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아바타 보셨어? 이번 거? 저도 안 봤거든. 별로 기대감이 없더라고. 예전보다는. 초반기 때 재밌었지. 근데 갈수록 좀 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뭐지? OTT 나오고 그때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거야 나는. 근데 실제 판매가는 티켓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예요 지금? 요즘 한차 안 가서? 예, 조조로 갈 수도 있고 막 하잖아. 그렇죠? 한 15,000원 하나? 예, 비싸죠. 이게. 그럼 나는 이게 이것보다 낮은 거야. 저는 7,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니까 극장에 안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으면 이 차익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모두 봐요. IMAX까지 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2D 정도만 보면 끝내겠다.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다른 거지. 이게 소비자예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죠. 우하형 디맨드 이렇게 있고요. 이 높이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가격이라고 해요. 이때 티켓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아니야? 그럼 이건 수요 공급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그릴 때 균형해서 우리 뭐 하니까 실제 거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티켓 가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티켓 가격이 이렇게 있고 거래량이 있는 거다. 그래서 임의로 적은 가격을 100원 잡고 아까 얘기한 10개로 잡으면 시장 거래 금액 얼마? 1,000원이죠. 100원 10개니까. 이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이라고. 노란 색깔 면적이. 이렇게. 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하면 이제 디맨드에서만 하는 거야. 디맨드에서만. 이게 욕구니까. 그래서 1 이렇게 잡으면요. 높이가 나오죠? 200. 이렇게 나오면 한 개 사고자 할 때 나는 최대 200원까지 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불하고자 금액은 200원이 돼서 이 네모 면적으로 표현이 돼요. 한 개를 사고자 할 때. 이렇게. 반면 2다. 자, 조심하셔야죠. 2에서 만약에 180 나왔다. 그러면 180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위가 200인 거고 두 번째 단위가 180인 거야. 개념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200원 내고자 했고 추가 하나에 대해서 180원 이기 때문에 면적이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막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단위를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갠 거고 단위를 0.5개로 쪼개버리면 면적이 또 나오죠. 추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단위를 더 작게 쪼개면 선으로 나오는 거야. 선으로. 이걸 다 더한 게 고등학교 배운 적분이라고. 적분이 밑에 다 면적을 더한 거. 적분 배우시죠 요즘에는? 미적분 안 배우시나?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디밴드 전체 면적이에요. 10개까지. 전체 면적.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뺐어요? 최대 티켓 가격은 1,000원어치를 뺐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그래서 요 삼각형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이게 개념이 개념.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로 보신 거야. 그래서 보상수요곡선은 P는 200 빼기 Q 해서 요 식이 이렇게 있는 거고 220 빼기 Q 표시가 됐고 요금 나왔네요. 10초당 얼마? 20원. 여기가 20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수량이 몇 초 단위니까
10초 단위니까 여기가 20원 나와서 면적을 여기를 구했겠죠. 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자, 요거를 구하면 이게 소비자 잉여네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구했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월정 기본료를 통신회사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냐. 기본료. 소비자 지금 이득이 얼마야? 요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신사가 아는 거야. 이걸 뺏어가는 거야. 뭘로? 기본 요금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 독점 시장에서 나와. 그래서 독점에 가면 이거를 통신사가 알기 때문에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된다. 그런 거. 소비자 잉여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 소비자 잉여 중요해요. 미시, 거시, 국제경제 다 나와. 소비자 잉여 워낙 중요하게 잘 알아두시고, 생산자 잉여 어디? 요게 생산자 잉여.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전체 더하면 사회적 잉여. 그래서 세 개 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다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주시장도 코스피 5천을 달성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본과 투자자의 자산 가치는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표는 뭐예요 지금? 주식이지. 네. 그러니까 주식 보유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주식 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고물가로 인해서 실수가 줄어들고 있고 취업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만약 그래프로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내지는 않겠지. 보통 가장 기본은 이런 상황을 줄 거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가장 기본은 실물경제를 말씀드렸어. 실물경제. 그럼 실물경제 변수. 소비하고 투자가 가장 기본. 소비,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시오. 가장 기본이죠. 그럼 소비 어떻게 돼요? 좀 잘 보시면 지금 주식 보유자는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고,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은 룰루랄라 소비 어떻게 되고? 증가할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게. 근데 지금 문제는 일반 서민들은. 얘네들은 영향 없네. 오히려 소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 증가 감소, 이거는 솔직히 다 더하면 증가할지 감소할지 예측이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게 중요할 거고, 투자는요. 여기도 투자 관련된 내용 쓸 수 있어요? 이거 쓸 수 있잖아. 주식. 지금 5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뭐해? 주식 투자네. 그러면 주식 투자가 예전보다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는다는 거는 주식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 이게 흘러가니까 기업의 투자도 뭐한다?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기업 투자 쪽은. 근데 소비는 불확실하다.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서, 그럼 소비2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IS 곡선의 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ASAD에서는 AD 곡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풀어 쓰는 게 중요해. 각각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소비가 증가한다 말할 수는 없잖아. 자, 요 정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안 껐네. 자, 뉴스 기사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잘하셨어요. 뉴스 기사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뉴스를 보면 수요 공급 분석할 때 이제 철강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사 올려주셨고, 자, 지금 철강 기사 쭉 보시면 중국 얘기 나오죠,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에 영향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에 수입된 철강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철강 시장을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철강 시장 그림 그리고 P, Q,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 그러면 중국 수입 철강제 많아지면 그림에서 뭐의 변화 발생돼요? 철강 공급의 증가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내가 이제 그림 그린 다음에 이쪽에 중국산 철강제 수입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죠, 그림에. 그럼 우리나라 철강제 전체적 가격이 뭐 한다?
진다라고 일단 표현하면서 스타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놓고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반덤핑 관세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대요. 그럼 반덤핑 관세라는 개념도 서술할 수 있죠. 덤핑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남아돈 철강을 우리나라로 싸게 밀어내고 있잖아. 그게 덤핑이고 이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죠. 반덤핑. 그래서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수출을 예전보다는 적게, 우리나라 또 수입을 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다시 이게 어떻게 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가격이 회복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철강 업체들 원자력 상승을 반영해 가격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저가 중국산 때문에 가격 올리지도 못했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제 유입이 줄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설명 오고 하나 그렇고 국내 철강 업체들의 가격 결정권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저가였다. 그래서 올해 가격 인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철강업과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철강 수요 침체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나타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하면서도 문제 보시면 누적되면서 시장 가격도 정상화되고 철강 업체들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아, 요거. 국내 철강 수요 침체. 이유는 뭐예요? 그죠. 건설기 침체. 건설업이 안 좋죠, 지금. 그럼 뭐가 변한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다시 수요가 뭐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지금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 여기서 수요 공급 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사를 읽으시면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해보시는 거지. 잘하신 거지. 네. 자, 개인 투자 다시 주식 코인 얘기 나왔습니다. 역시 실물 경제 나왔네. 실물 경제. 그럼 다시 뭐라고요? 핵심은 소비하고 투자지, 투자. 네, 가장 기본은. 여기서 정부 지출하고 순수도 실물 경제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서술 가능하지만 요거 직접 관련이 없지. 그래서 소비 투자 위주로 설명하시면 되고 역시 주식 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비가 뭐하고 증가하고 보통 이제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때 소비가 증가하는 거를 나중에 답안 쓸 때 이걸 자산 효과라고 해요. 자산 효과. 근데 소비가 또 증가한다 말하기 어려운 게 너도 나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소비 자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이 300인데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 자금을 많이 들어갈 거니까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소비 감소하겠으나 뭐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가 응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답안을 또 구성할 수도 있고. 이건 잘 쓰면 돼. 잘 쓰면 다 답이 되거든. 이게 논리적으로 써주면. 그다음에 투자, 뭐 코인은 뭐 투자와 전혀 관련 없고 아까 얘기처럼 주식 쪽 가격 상승이 기업 투자로 연결된다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 투자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SLM 모형 물어보셨고 예전에 요거는 논술 시험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해요. 요게 금리 인하 이슈 나왔죠. 금리 인하가 투자 증가 총수 확대로 이어진다고 배우는데 최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이나 자산시장만 과열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ISLM 모형 등으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자, 다시 금리 인하하면 어떤 곡선 이동시켜줘야 돼요? LM이지, LM 곡선. 네. 그래서 LM을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셔야 되는데
원래 오른쪽 이동시키면 균형 일로 가니까 이자를 내려갈 뿐만 아니라 금리 내려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반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꼭 설명이 나와야 돼요. 금리 인하, 가. 그냥 이거는 이제 Y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뭐에 따른 투자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반적 그림인데 만약 금리가 내려가도 Y가 증가 안 하도록 하려면 IS를 수직으로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건 수직 그리면 LM이 오른쪽 이동할 때 균형 여기서 일로 가니까 금리가 뭐하고 내려가도 Y는 전혀 증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이제 강조했던 거 있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의 갱점이에요. 탄력성. 이거 중요한 말씀드렸죠. 즉 금리가 내려가도 투자가 반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효과 없다는 거니까 지금. 탄력성이 매우 낮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매우 비탄력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IS를 뭐 수직 그리시거나 IS를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주시면 설명 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뭐는 관련돼요? 부동산, 자산시장, 대표적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 부동산 가격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금리.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식으로 배울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대출 금리도 뭐 하니까 내려가니까 부동산 수요가 뭐 하면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이거잖아. 그때 엄청나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산시장 쪽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반면에 소비 투자는 거의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논술 주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